인문학 이야기 마지막 시간은 말의 힘입니다. 상아탑이라는 말 아시죠? 옛날 인문학자들은 상아탑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 학생들과 강단에서 자기의 뜻을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문학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죠. 한 편의 카피가, 광고가 철학을 대신하고 시를 대신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인문학은 어디로 갈까요? 그 말의 힘은 어디로 갈까요? 이미 말의 힘은 정치계에서 링컨의 그 유명한 말, 처칠의 말, 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제 인문학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으로 뻗쳐나가면서 군사력, 경제력 다음으로 말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우리는 들어섰다고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인문학 이야기,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시인들의 소리를 광고에서 듣고 소설가의 드라마를 정치 속에서 듣는 새로운 시대의 말의 힘, 말의 경제학, 말의 정치학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기 좀 지겹지 않으세요? 대학교 다니시면 늘 강의를 들으실 텐데 강의 듣지 마시고 저하고 탐정놀이 한번 해보실까요? 탐정놀이 요번에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얘만 찾으면 가프가 될 것 같은데 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얘가 그 현장범인 가능성이 많고요. 신출귀몰을 해서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아이디어가 어디 사는지 알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한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혹은 불행스럽게 제 직업이 광고다 보니까 광고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매번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근데 가끔 찾죠. 그 찾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공유를 한번 해보면 아이디어가 어디 사는지를 저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증거 제출을 몇 개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출몰했다고 추정되는 지역. 첫 번째입니다. 제 책상입니다. 제 책상에 보면요. 그 그림을 좋아해서요. 어디 그 외국을 가거나 하면 뮤지엄을 시간을 내서 갑니다. 가서 꼭 그림을 보고요. 파리 같은 데 가면 오르세 뮤지엄에서 하루를 온종일 머무릅니다. 그래도 다 못 보죠. 루브르는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거기 그 그림을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맨날 일정이 너무 짧다 보니까 하여튼 그림을 보고 나서 이렇게 울림이 있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림들은 그 그림 앞에서 발을 못 띄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스터피스라는 단어 외에는 저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싶은 작품들의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모네의 수련 같은 것들이 그랬었고요. 피슬러의 어머니의 초상이 그랬었고 여기서 지금 그런 그림들이 있으면요. 보고 나서 제일 좋은 건 그림을 떼어오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감동을 그대로 보존할 가능성은 없지만 감동받았던 순간을 기억시켜주고자 엽서를 사가져옵니다. 아, 내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지라는 걸 기억하고 싶어서 뇌리에 각인하고 싶어서 엽서를 사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엽서들을 책상 밑에 깔아놔요. 어디 서랍에 넣어놓으니까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책상 밑에 깔아놓고서 이렇게 봐요. 물론 뭐 내가 받은 그림 다는 못 보죠.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하나의 아이디어가 출몰했던 현장이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제가 앙리루소입니다. 앙리루소를 좋아하는 화풍이 아닌데요. 근데 오르세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딱 봤는데 그냥 얼어붙었어요. 와, 이건 정말 이거로 끝이구나. 저거 하나로 온전한 하나의 세계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엽서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게 2005년이고 지금 아이디어가 나온 건 2007년인데 이걸 사가지고 올 때 한 3년 후에 내가 이걸 아이디어로 써야지 이런 건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가 어디 사는지 아는 거게요? 모르죠. 모르는데 사가지고 왔어요. 앙리루소의 말년작이고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보면 우단바라 같은 꽃이 피어 있고요. 그리고 앤틱한 의자에 그 나치 여자가 있고 흑인 여자가 피리를 불고 있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비슷한 사자가 눈 동그랗게 뜨고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보면 현실 공간 같진 않아요. 되게 낯선 공간이고 평소에 보지 못하던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 3년 후죠. 어느 날 회의를 하면서
야, 우리 뭔가 낯선 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의 아트 디렉터한테 이 그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엽서를 가지고 가서 야, 이거 엽서 봐라. 이 엽서 이거 좋지 않냐? 여기서 어떤 모티브가 나올 수 없을까? 아이디어에? 그랬더니 이 훌륭한 아트 디렉터는 한 이틀 후에 저희 얘기에서는 썸네일이라고 그럽니다. 조그맣게 연필하는 스케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 스케치가 괜찮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광고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못 보던 세상 이제 시작이야. 뭔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어.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보여주지 못했던 See the unseen broadband. 약간의 TV 약간의 인터넷 전화 약간 합치면 못 보던 세상 이제 내리자 뛰어들자 들어가 보자 See the unseen broadband. 익숙한 세상이 놀랍게 변해.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거 아이디어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가장 강력하게 저 아이디어를 추진한 추진체는 앙리루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제가 강력한 인상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아이디어는 다른 방향으로 풀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출몰했던 첫 번째 추정 지역, 제 책상 위에 있는 엽서입니다. 우리는 창조하지 않는다. 대신 we copy and make it better 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생각이 늘 머리를 잡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하늘 아래 새로운 걸 찾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계란이라는 모티브, 그 계란 아이디어 너무 많이 썼어?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 계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것은 보면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고요. 앙리루소 그림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얘를 어떻게 make it better나 뭐 make it different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그 그림이 낯설어야 됩니다. 그 오브제가, 그 행동이, 그 사물이, 그 글이 낯설어야 됩니다. 낯설질 않으면 흘러가거든요. 그에게 두려웠던 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었다. 이게 제 기억엔 조르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단순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을 편안해하고요. 근데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익숙한 것입니다. 나한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아무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낯설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나한테 뭘 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뭔가 낯선 게 있다면 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안토니오 비발디라는 사람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비발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옆으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창동 감독의 시를 봤는데 거기서 김용택 시인이 사과를 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이랑 같이 보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저에게 내가 맨날 하고 다니는 거라고. 뭐라 그러냐면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근데 시를 쓰려면은요, 그러면서 사과를 꺼냅니다. 거기서 그 영화 속에서 김용탁 시인입니다. 김용탁 시인이 사과를 꺼내가지고 자, 이 사과 여러분들 몇 번 보셨어요? 1000번? 2000번? 3000번?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사과를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비발디 여러분들 진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비발디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 열차는 방화행 열차입니다. 광화문, 여의도, 김포공항. 여기에다가 출근과 등굣길의 복잡한 머릿속을 더하시고요. 기차가 들어오는 소음을 더하시고요. 사람들의 뛰어다니는 소리를 더하시면 그게 비발디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는 게 비발디일 것이고요. 새벽에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차가 100개월을 넣으면 나오는 게 엘리제를 위하여일 겁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죠. 그리고 다 합니다. 이게 너무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낯설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비발디를 낯설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치과 덕분에. 치과를 갔다 오는데 치과가 종로 3가에 있다 보니까 차를 못 가지고 가고요. 1시간 반 동안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음악을 들은 거죠. 비발디의 안단테란 곡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2분 27초짜리 곡을 듣는데 똑같은 부분에서 계속 소름이 돋아요. 이거 뭘 해야겠다. 이 정도면 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그림은 깡통입니다.
음악도 깡통이고요. 음악을 저는 모든 음과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음과 평등주의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도 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감동을 내가 기껏 표현한 게 뭐냐 이겁니다. A3를 갖다 놓고 연필로 막 그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감동을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드는 분들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을 시작한 거를 나중에 가 피로회복제 캠페인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이제 피로회복하면 떠오르니까 이 내연을 확장을 하자. 그래서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사회적인 피로, 정서적인 피로까지 다 얘기를 하자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이 비발디에서 만들었던 걸 썼습니다. 만들어진 것 중에 한 편만 보시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느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증거는 그 씹다버린 껌 같은 비발디였습니다. 세 번째 증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책입니다. 책이라는 것이 온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미디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은 늘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늘 가장 큰 자극을 받습니다. 김하영 선생님의 바람을 담는 집이라는 책을 접한 것은 1999년인가 그랬습니다. 아주 미인문들이고요. 여기에 이혜령 선생님께서 화전민으로 표현이 되십니다. 왜 화전민인가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읽었고요. 읽고 나서 책을 읽고 나면 여기 제가 있습니다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책을 읽고 그림 엽서를 사가져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읽고서 저한테 울림이 있었던 거, 야, 이거 진짜 좋다라는 건 줄을 쳐놓습니다, 연필로. 그리고 가능하면 타이핑을 해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나는 하나의 사과를 가지고 파리를 놀라게 하리라 라는 명제였는데요. 김하영 선생을 통해서 들은 세잔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 같아요. 세잔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상파라는 말하자면 그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젖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파리에 모여서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그런데 세잔은 세인트 빅토아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마 또 악상프로방스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악상프로방스라는 데가 제가 세잔을 워낙 좋아하고 알베르 까뮈를 좋아해서 깐느를 갖다 늘 들려서 옵니다. 근데 보면 지금도 기차를 갈아타고 떼제베를 타고 와서 6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그 얘기는 말 타고 다닐 때는 며칠 거리잖아요. 그 얘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대 앞에 모여서 인상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는데 강진 해남에 내려가서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두려움을 이 사람은 아마도 나는 정물에만 집중을 해서 그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저처럼 이렇게 사변적으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의 사과를 가지고 파리를 놀라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을 쳐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년 후에 한 7, 8년 후에 회의를 하다가 이게 모든 거의 출발점은 사람의 생각이었다. 생각을 집약하는 한마디를 딱 뽑아내고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아이디어 좋겠다. TVCN에서 짧은 시간에 보여줘야 되니까 오케이 좋다 라고 해서 이런 광고가 만들어집니다. 구스타프 에펠 얘기만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이런 뜻을 가졌지 않았을까 해서 저희 카피라트 이렇게 쓴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찾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입구만 잡히고 나면요.
사과 하나로 파리를 올라가게 하겠다. 그거 하나 잡히고 나면 이제는 그 다음엔 아이디어는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봤던 엽서, 제가 봤던 그림, 제가 들었던 음악,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주변에 있던 것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아마 논점이 슬슬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디 살고 있느냐? 면벽수도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합니다. 어떤 기자가 저한테 아이디어가 막히면 뭘 하십니까?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물리학도면 실험을 하겠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이면 도서관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수도를 하는 사람이면 면벽수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통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이라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저랑 가까이 있었던 아이디어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거나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 아이디어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청바지입니다. 저 지금도 청바지를 입고 있고요. 무슨 대단한 이념이 있어서 청바지를 입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스럽게 제 직업이 청바지를 입는 거를 그렇게 타부시하지 않는 직업이라서 편안하게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근데요, 우리 형님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이 무대에 서면서 청바지 입고 올라오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니커스를 신거나 청바지를 입고서 공식적인 자리에 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걸 바꾼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냐 하면 저는 스티브 잡스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아이팟 나노를 런칭하기 위해서 청바지에 검은색 라운드티, 슈퍼마켓 가는 복장으로 입고 올라와서 우리가 만든 아이팟을 사람들은 여기 넣어놓고 다닙니다. 요 위에 조그만 주머니는 뭐라는 걸까요? 그리고 거기서 나노를 꺼냅니다. 이게 아이팟 나노의 런칭입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죠. 스티브 잡스로 상징되는, 말하자면 모보스란 책에 나왔던 신인류들, 보헤미안, 부르주아지 보헤미안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걸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청바지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늘상 입다 보니까 이것도 쉽다 버린 껌입니다. 그냥 청바지지. 근데 어느 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신입사원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걸 새로 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오브제를 제가 청바지를 던졌어요. 청바지 한번 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놀라운 거예요. 옛날엔 천대받던 애였는데 지금은 격상이 된 거죠.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야, 이거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청바지에 담겨있는 사회적인 어떤 룰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뭘로 잡았었냐 하면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고 잡았던 겁니다. 혹시 기억하신다면 10년 전에 만든 광고였었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꽤 촌스럽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꽤 긴 세월이니까 헤어스타일부터 액션부터 로고 처리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대한민국을 움직입니다. 이게 좀 촌스럽죠, 좀.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는 이런 게 유행했습니다. 제 주변에 아이디어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건 집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고 한 50명, 100명 정도의 땀과 머리가 합쳐져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도 중요한 거죠.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제가 24년 차쯤 됩니다. 10몇 년 차들이 많이 있었고요. 회의를 하는데 인턴 사원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자애였습니다. 아파트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파트 광고를 보면 현실 같지가 않대요. 이렇게 멋있는 유럽의 성 같은 그림만 나오고 진짜 예쁜 여자들이 아주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집에서 입는 옷은 편안한 옷인데 그런 것들이 자기는 몸에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가 싫어요라는 얘기를 하길래 이거 좋다야, 정리하자라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유럽의 성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봅니다. 멋있게만 보이면 되는 건지, 가장 높은 시세를 받아야 하는 건 무엇인지.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진심이 짓는다. 주변 스태프들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떠돌거나 인터넷 정보의 바다 아닙니까? 인터넷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 인터넷 속에 사람들이 올리고 놀고 즐거워하고 웃고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이디어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자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뭘 합니까? 평소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거기서 아이디어가 다 나올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광고 몇 편은 포탈의 광고입니다. 일반 검색하면 폭탄이 뜬다. UCC 검색하면 소개팅 노하우가 뜬다. 오빠가 다시 전화할게. 이봐요. 형. UCC가 강해야 검색이 강하다. UCC 세상.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제 머릿속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우리 스태프들 머릿속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떠돌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떠돌고 있는 것을 누군가 발견해내면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뭐야? 예? 아, 여길 찍어보라는데요? 찍어? 아니 뭘? 예, 이걸로 이렇게. 뭐야 이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뭐 불러봐. 아이디어는 그래서 취재를 합니다. 저희가 주습니다. 주스면 되는 건데 이 길거리에 떠다니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래서 저는 회의를 가끔 낚시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 말 속에 아이디어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낚시꾼이면 채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말하는 사이에 2시간 동안 말하는 사이에 그 수많은 아이디어가 흘러갔을 겁니다. 생활 속에 그냥 내가 흘러가면 다 흘러갈 겁니다. 이거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줘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야, 이 프로젝트의 카피라이터는 5천만 국민이다 라고 얘기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생활의 중심 캠페인이었습니다. 생활의 중심 이강윤 군인 정신. 아무리 졸려도 군인 정신은 깨어 있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중심. 진짜 이강윤이라는 사람이 낸 아이디어거든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카피라이터인 거죠.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그냥 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아이디어는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주워내느냐는 거죠. 모든 곳에 아이디어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하나의 그림, 하나의 음악, 시대의 화두, 우리의 생각, 농담, 지금 그 강의장의 분위기, 모든 곳에 아이디어는 깔려 있습니다. 내가 안테나가 딱 서 있다면 다 주워낼 수 있고요. 내가 안테나가 높지 않다면 아이디어를 많이 주워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모든 것을 좀 세밀히 보자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쯤에서 이제 조금 세밀히 보셨다면 이 파워포인트의 배경은 뭔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 배경인데 이게 뭘까? 이거는 자두입니다. 왜 자두냐 하면요. 왜 자두냐 하면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재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인이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인도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말은 보통 제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앙드레 제이드가 했고요. 민음사에서 나온 지상의 양식 101페이지에 나옵니다. 시인의 재능은 저는 자두를 보면 먹습니다. 맛있게. 근데 시인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두를 가지고 훌륭한 시를 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인들을 봤을 때 느끼는 거, 아이디어 자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두 속에만 사나? 아닙니다. 수박 속에도 삽니다. 김훈 선생, 너는 어느 쪽이냐 묻는 말들에 대하여로 기억을 합니다. 수박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매년 여름에 수박을 사면 이번에 실패다. 이 큰 거 언제 다 먹냐? 어떡하냐? 맛있다, 맛이 없다, 물기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만 했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수박은 천지개벽하듯이 갈라진다. 녹색이던 수박이 칼이 닿는 순간 쩍소리를 내면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비록 금은부화가 들어가 있지 않을지언정 수박은 분명 흥부의 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번 봤던 수박에 대해서 김훈 선생은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찾아낸 거죠.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다 같습니다. 저는 수박을 봤고요.
그리고 발견을 못했습니다. 담쟁이를 보고 발견을 못했고요. 누군가는 똑같은 걸 보고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발견의 힘인 것 같고요. 이 똑같은 것을 제가 오늘 영어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게 동양 쪽을 들여다보면 전 아직도 동양에 대한 공부가 부족합니다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시불견 청이불문인데요. 보기를 하되 보지를 못하고 듣기를 하되 듣지를 못한다죠. 앞에 시청은 저처럼 보는 겁니다. 흘려보고 듣는 것이고요. 뒤에 견문은 깊이 보는 겁니다. 도종환 선생처럼 보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눈앞에 현현하는 사물은 다르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어디 사느냐? 똑같은 사물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견문한 사람들 앞에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것이고요. 시청한 사람들한테는 일상이 되는 거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왕도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이디어는 모든 곳에 산다였고 아까 시불견 청이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도 동양에서는 이미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그중에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상이고 성사다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사는데 이게 성사라는 걸 알고 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로 정리한다면 아마도 자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반가운데요. 아주 대절 느끼셨죠? 먼저 말씀하신 분은 우선 젊습니다. 저보다. 다음에 청바지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타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전 이것을 서양 사람들이 늘 스퀘어하다고 그럽니다. 범생이죠. 여러분들 범생이라고 그러죠. 넥타이 매고 아주 스스 딱 하고 구두 제대로 신었습니다. 오늘 인문학 마지막 시간은 일상의 우리 말 속에 놀라운 지금 들어보신 것 같은 놀라운 상상력,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를 쓰고 있는 일상적인 말 속에 엄청난 힘이 있고 상상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말의 힘 그러니까 전부 이 언어의 힘을 생각했는데 이 말이 한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와서 놀랍죠. 말의 힘 하는데 그래. 나는 여태까지 이 말의 힘인 인문학 언어의 힘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말이 나온 거야 이게. 우리나라 말은 특이하게도 말하고 호스하고 랭귀지하고 언어하고 워드하고 말이 똑같잖아요. 이걸 백남준이가 나한테 준 그림이에요. 백남준 씨가 내 친구니까 내 이름을 보고 말을 붙여준 사람이 최초의 백남준이에요. 역시 상상력, 창조력, 세계를 주름잡는 그 새로운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 내 이름을 수많은 사람이 부르고 수많은 사람이 듣고 많은 나의 독자들이 내 이름을 알지만 이 어자가 내 자신도 이 어자는 임금에게 붙는 말이죠. 어안 무슨 어가 무슨 전부 어전 이 어자 붙으면 이게 아주 몸이 쫄아듭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어령인데 이 어자를 그래요. 당신 지금이니까 재수 좋게 살아남았다. 조선조 때 이 이름 가졌으면은 당장 역적모였다고 잡혀 들어가서 죽었을 거다. 왜 임금한테만 쓰는 어자를 어떻게 이름에다 쓰냐? 확실히 민주주의가 좋긴 좋죠. 이 어자를 내 이름에다 딱 붙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사과 얘기도 나왔지만 이 어자는 임금을 뜻하는 어자가 아니에요. 이 어의 본 뜻은 말을 컨트롤한다. 말을 타고 말의 고삐를 들고 이 소위 그 기사들이 요즘 하면 그 적기들이죠. 그걸 타고선 막 컨트롤하는 거니까 말을 제어할 어짠 거예요, 이게. 말을 다스리는 어짠 거예요. 이것이 임금은 전 국민들을 정치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하나의 여러 그 백성들을 말로 본다면 말의 위에 떡 타가지고 말 고삐 타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들 왜 야생말 길들이는 거 봤잖아요. 아무리 거친 것도 그 위에서 딱 타가지고 잘 타고 있는 그러한 라이더,
말을 타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제어하죠. 근데 말만 연상했으면 이건 1차 방정, 2차 방정식 정도 안 되는데 적어도 백남준 상상력은 3차 방정식 가는데 입을 또 딱 한 거. 이게 말은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갑작스레 뭐가 됐어요? 말이 입이 돼버렸죠. 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야,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을 보니까 말을 컨트롤하는 뜻인데 당신 강연 많이 하고 다니고 대학에서 석자 교수고 뭐 강연도 많이 하니까 말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니까 당신이야말로 말 같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한국의 말이야, 말, 뛰는 말이야. 근데 말은 마루, 중심이란 뜻이야.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일본 말로 마루 하면은 이게 동그랗다는 뜻인데 이게 중심이다. 마을도 이게 마루와 연관이 된다. 우리 대청마루 높은 거죠. 높은 거. 마을. 또 일본 말로 무라. 마을. 무라. 이게 다 같은 말이다. 마음. 이렇게 해서 내 이름자에서 이 백남주는 뭐를 꺼내냈냐고 그러면 말과 마루와 마을과 무라와 마음을 끌어냈는데 그 근원 상징에 있어서는 어라는 내 이름자가 말을 다스리는 것이고 내 직업이 평론가고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와 같이 어령은 한국의 마루 마을 무라 마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말의 힘이다. 말이 만약 수학 같았으면 하나의 뜻만 가진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는 말의 감옥에서 살았을까요? 어느새 말이 되고 말이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막 중심이 되고 이렇게 수학계에 주어진 수치 0.1은 영원히 0.1이지만 말은 제멋대로 엎으러지기도 하고 제쳐지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길기도 하는 그 말의 상상의 자유로움이 시인도 낳고 또 정치가도 낳고 여러분들이 모자지간에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런 모든 말의 힘이 두 가지 있더라. 뛰는 말의 힘이 있고 말하는 말이 있더라. 여기서부터는 백남준 씨가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야, 말의 힘이니까 봐라. 말이 뭘 낳냐? 기사를 낳죠. 기사도 군사력을 낳았어요. 1마력, 2마력, 3마력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산업주의가 뭐예요? 산업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를 혁명한 거죠. 동력을 개발한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많은 기계를 만들었지만 동력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헬리콥터도 생각해냈고 오늘날과 같은 온갖 기계를 다 만들었지만 이 사람은 그 기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을 생각 못한 거예요. 그 천재도. 그 동력의 기본이 어디서 나왔냐? 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차 몇 마력이야? 모든 에너지의 양을 계산할 때는 호스파워. 말을 단위로 해서 한 마리가 끄는 거 100마력짜리다 그러면 100마리 말이 끄는구나. 이렇게 말이 지배한 시대가 군사력, 경제력을 지금까지 지배한 것이 말의 힘이었다 이거예요. 즉 군사력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는 말이 끄는 말의 힘, 에너지에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게 말인데 그 말이 산업시대 때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경제력을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다른 말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여러분들이 여론이라는 말 있잖아요. 요즘 여론조사하잖아요. IT 같은 거 여러분들 왜 강해요? 그때 투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론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술의 여자를 써요. 술의 여자. 왜 여론인데 술의 여자를 붙였을까? 놀라운 것은 가마라는 뜻인데 가마를 탄 사람은 정치와 돈의 힘을 알고 돈의 힘을 만드는 건데 가마를 메고 다니는 사람은 말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왜?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떤지 짠지 사람들이 뇌물 먹는지 이런 걸 자기가 전부 집집 돌아다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 탄 사람들은 오로지 뭘 쫓아다니냐면 권세와 돈을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관찰해가지고 아무개는 어떻더라 누구 영감은 어떻더라 전부 말했는데 이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자기의 가마를 메고 다니는 천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힘, 여론. 그래서 여론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학대받고 비천한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힘이 말의 힘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칼의 힘, 돈의 힘보다도 그 여론의 힘이 컸다는 거죠. 왕들도 천한 사람 아무렇지 않게 업신여기다가도 그 사람들의 여론은, 민중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선정을 피고 그랬다. 이렇게 보면 인문학이 무엇인지 말의 힘이 뭔지를 대충 말의 힘으로 백남준 씨가 그 두 가지 말의 힘을 얘기한 것이 공교롭게도 한국의 말에서 뛰는 말은 군사력, 경제력을 만들었고, 말하는 말은 인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새로운 지배, 여론이라든가 또는 그 창조력이라든가 상상력 이런 걸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보통 학생들 보면은 참게도 희망이 있는 게, 나는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이 직접적인 그 생활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묻혀서 사는 줄 알았는데 개념 없단 말을 잘 쓰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저 개념 없는 사람이야, 개념. 참 놀라워요. 이 개념이라는 게 이게 돈이나 무슨 이 권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이 직접적인 파워하고는 다른 건데 개념 없는 사람에게 욕이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 여긴 컨셉션이라고 했지만 컨셉 다명사지만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낯설게 알기를 했는데 관념어, 개념어 하면은 일상적인 말이 아니고 그냥 그 나쁜 것 같고, 뭔가 일상적인 아주 그 콘크리티드한 거, 실제로 그 생생한 말, 이런 것들만 좋게 생각했지만 말의 힘은 아니에요. 양쪽 개념어는 개념어대로 힘이 있고 일상적인 일상어에는 일상어대로 서로 역할이 다른데 그것을 말의 힘에 두 가지의 방패나 칼이나 무기가 두 개 있듯이 기능이 다른 거예요. 폭력을 쓰는 걸 우리는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폭력 쓸 수 있어요. 문제는 말의 힘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폭력보다도 말의 힘이 엄청 강한 건데 이거 하나로 그냥 상대방을 아주 천한 말로 묵사발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주먹이 나갔냐 이거예요. 이 주먹 힘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거 잘못하면 형사고발 당하고 말이죠. 사람도 손가락 치는데 말로 상대방을 치는 거죠. 처칠이 그랬고 디슬레리가 그랬고 국회에서 그 천군만마의 폭력보다도 말 하나로 간담을 서늘케 하고 어떠한 그 반대당들을 꺾어놓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까 카피 많이 썼으니까 나도 한번, 카피는 아니지만 내가 쓴 이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쓴 가운데 가장 지금 많이 알려진 게 이 벽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썼더니 대학 교수들로 막 그냥 한 30명 이런 막 자문단이 있는데 올림픽 주제어를 개회식을 벽을 넘어서라 하겠다. 그랬더니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도둑놈이냐? 왜 벽을 넘냐? 갑작스레요. 그러니까 이 베리아라고 그랬더니 또 영어 쓰는 그 당시에 영어를 고문하던 외국 사람은 월이 아니고 자꾸 베리아,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벽을 넘어서 해놓으면 대본에 꼭 장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머리가 굳어서 그래요. 장벽이라고 하는 건 이미 죽은 데드 메타포예요. 똑같은 담쟁이란 뜻이지만 언어 장벽, 무슨 장벽 해서 그 말은 죽은 말인데 벽 하면은 생생하게 떠오른다. 진짜 벽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도둑이 뛰어넘냐 이런 반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장벽을 넘어서 하면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런데 벽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이냐? 이게 성공한 거예요. 실제 벽을 느낀 거예요. 장벽을 느낀 게 아니라. 그래서 난 말했죠. 야, 낯설게 하기에 성공했구나. 늘 쓰는 장벽을 넘어서 했으면 아무도 감동 안 했을 텐데 벽을 넘어서니까 새롭게 느껴졌구나. 그 벽을 넘어서 하면 말이 없잖아요. 벽을 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완성됐으면은 다이나믹이 안 생겨요. 이 브레이크가 안 걸린 자동차와 같아요. 벽을 넘어서는 진행형이에요. 무언가 빈칸을 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벽을 넘어서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빈칸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낯설게 하기와 빈칸 메꾸기라고 하는 상상력을 유발하는 거예요. 가령 윈스턴 처칠의 철의 장막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아시다시피 냉전이 생기자마자 가장 유명해진 말이 이게 아이언 커튼이라는 말. 근데 이 말 자체도 처칠이 쓴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 스노든 부인이
러시아를 1930년대 여행하면서 이미 썼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뜻이 없었어요. 단지 풍속이 다르다. 유럽하고 서유럽하고 러시아는 많이 풍속이 달라서 거기에 무슨 문화적인 갭이 있다. 그래서 철의 장막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바로 독일의 아이언 커튼이라는 건 극장에서 이렇게 새로 막아놔요. 불이 나면은 커튼을 쳐요. 이 불이 온갖 타지 않게. 그래서 이 독일 극장에서 아이언 커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미 처칠이 쓰기 전에 게펠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홍보 담당한 사람이 세계대전 말에 철의 커튼이라는 말을 썼고 타임지에서는 1945년에 아이언 스크린이라는 말로서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5월 3일 날 같은 때에 이것도 역시 뉴욕타임스에 그러니까 처칠이 봤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클로스이라고 하는 독일 외상이 철의 커튼에 대해서 또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처칠은 분명히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남의 쓴 말을 가지고 동서냉전이라고 하는 마치 게티스버그 묘지에서 남북을 의시하면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분이 피플이라는 말을 썼다든지 네이션이라는 말을 썼듯이 분명히 처칠은 풍습이 다르고 러시아가 우리와 풍습이 다른 하나의 그 아이언 커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 것을 정치적 용어로 냉전 용어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개념 전쟁에서 이 짤막한 이 말 하나 가지고 처칠은 몇 군단이 하는 그러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 용어를 썼을 때 어느 때는 감성, 어느 때는 개념 이렇게 써가지고 사실은 처칠의 철의 커튼이라는 그것도 남의 말을 빌려 쓴 그 말 가지고 엄청나게 서방과 냉전 시대 때에 유리한 하나의 개념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라는 건 눈 맞춰야 되고 서로 가슴 맞춰야 되고 숫자가 아닌 그렇게 이신전심이라는 말처럼 말에는 많은 노이스가 있고 많은 생략형이 있지만 그 빈칸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서로 메워가는 것이다. 이 말의 힘이 정치, 권력, 군사력, 경제력보다도 이제는 말의 힘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 인터넷, 트위터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는 미사일을 가진 자보다는 말을 날리는 사람, 말로서 전 세계에 전달하는 그 말의 힘을 가진 나라가 이제는 강국이 되는 것이다. 경제력, 군사력에서 우리는 강국이 되지 못했지만 말의 힘에서 우리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최대의 강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다. 이것이 오늘 저의 인문학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광고는 되게 수많은 광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도 보고 있는 것도 광고를 뭐 보고 있긴 한데 제 생각은 이 모든 광고에서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 건가, 광고에 있어서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인문학은 수원지고요. 인문학으로 경영을 하고 인문학으로 광고를 하고 인문학으로 뭐 스포츠를 하고 인문학으로 연애를 하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고 수원지 같은데 광고라는 미디어는 제가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는 인문학을 빼면은 기댈 언덕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고는 기업체들이 그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안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봤을 때 어디를 봐야 되느냐? 유일하게 볼 곳은 저는 인문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광고가 인문학을 반영하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보여드린 것은 저의 논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강도가 높은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말하자면 어떤 광고든지 이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문학이 기대지 않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고 또 그 개념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침묵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도 그렇고요. 40분 동안 수도원에서 말없이 하는 영화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 명상이나 침묵에 대한 것이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이 침묵의 언어라는 거 한마디 예를 듣고 내가 답변을 할게요. 친구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뭘 합니까? 막
싸우지 않더라도 뭐 합니까? 말 안 하죠. 그거 말 안 해요? 말이죠. 난 너한테 기분 나빠. 너하고 난 단절이야. 디스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은 전부가 언어인 거예요. 언어의 두 가지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언어는 침묵의 언어예요. 최고의 음악이 악보의 음표와 음표 사이의 침묵이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침묵이야말로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침묵은 항상 언어의 의미를 결정해주는 빈 종이 같은 거다. 빈 종이가 있어야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그림 안 그리고 신종이를 내놨을 때 우리는 무한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 없는 거하고 침묵은 다르다. 그래서 E.T. 호를 잘 알고 싶으시면은 E.T. 홀의 그 Language as Silence인가 침묵으로서의 언어를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아주 잘 운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의 노이즈의 부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빈칸이 많을수록 참여를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마치 생산할 때의 이 일관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 소위 어셈블리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컨베어 벨트처럼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빈칸이 있음으로써 가장 많은 의미를 담는 것은 침묵이다. 이렇게 된다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말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가장 고단수의 그런 이 레토릭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아까 얘기한 그 닷컴 게 수수께끼 이론이거든요. 그 숫자가 아니에요. 수수께끼에 대한 관심, 지적 관심 이미 그게 언어, 언표 행위라는 거죠. 말 하나 안 썼지만 그건 말이라는 거죠.